아, 저는 영남대 이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강의해 주신 김주환 교수님께 그 질문 드리는데요. 에바 같이 하셨던 케이스는 다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걸 선택하셨는지 하고, 그래서 그때 그 마지막 보여주셨던 케이스 같은 경우는 톨처스 해가지고 그 밸브가 그 에어틱 밸브까지 이제 닿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에드워드 사피엔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쉬스가 이제 100까지 올라오니까 이 톨처스가 하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그 길이 극복은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밸브 타입의 체인지를 좀 고려하지는 않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롱시스, 그러니까 가장 긴 시스를 헤드노 업도미널 에올타 어니즘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관없었을 거고요. 그 어프로치가 다르게 하는 것은 아직은 사피엔은 인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사피엔은 지금 트랜스 에피커라 하고 트랜스 페모랄만 인가가 나 있고, 그 다음에 셀프 이스터블이 이제 트랜스 페모랄, 그다음 트랜스 서브칼비안, 다이렉트 에올타로 이렇게 인가가 나 있기 때문에, 자, 뭐 루트를 바꾼다고 하면은 사피엔을 쓰기에는 뭐 오픈 라벨로 쓰면 모를까 쓰기는 좀 어렵고, 그냥 셀프 이스터블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처음에 했었던 한자는 뭐 뭘 해도 상관이 없죠. 그냥 그 사피엔을 써도 됐었던 한자고, 어차피 그 한자는 그냥 스티프 아이어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게 다 커버돼 있어서 뭐 그거는 뭐 이슈거리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장기욱 선생님 보셨던 그 한자가 사피엔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사피엔으로 앵글 넣었으면 그 굳이 그 난리를 안 쳐도 통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네, 김주환 선생님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 아울타 일단은 되게 잘 미끄러지는 게 메르트로닉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일리아 가텔의 칼시피케이션이 많고 이러면 너무 잘 넘어가는 게 참 장점인데, 저 앵귤레이션 할 때는 이게 딱 구부러지면서 그 시스하고가 분리되면서 거기에 낑겨가지고 안 넘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되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최인호 네, 교수님. 아주 뭐 케이스 재밌게 잘 봤습니다. 김전 선생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장교 선생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톨초스한 에올타 답이 없습니다. 짧아서 안 닿는 경우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루트를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좀 기다려 보면 이제 거의 들어갈 듯 말 듯한 길이까지 다 넣었는데 안 들어가는, 짧아서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 그 쉬스를 조금 더 밀어넣으면서 기다려 보면 그 톨처스한 앵글이 약간 펴지면서 이제 어느 순간 딱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이고, 정말 안 될 때는 이제 루트를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에올타 앵글이 너무 심할 때는 이 앵글을 조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플랜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일단 안 들어갔는데,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할 때 보면 넣었다가 다시 빼면 더 들어가는 것처럼 이 디바이스를 살짝 당기는 듯하게 하면 다시 또 쏙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크닉을 구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윤혁준 교수님. 네, 저도 뭐 아까 방금 이제 최인호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크로스 되지 않는 밸브 있을 때 아까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참 이게 디바이스가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어베일러블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그런 이게 극복이 되지 않으면 이제 좀 특정한 타입별로 그런 차이가 많이 있는지 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볼륨 익스펜더블은 좀 경험이 많은데, 셀프 익스펜더블은 최근에 조금 꽤 이제 늘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약간 이제 컨트롤이 되지 않는 부분이 결국은 그 아치 쪽으로 계속 그 그레이트 커버처 쪽으로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다이색 생긴 부분도 그런 것과 관계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아올타가 톨토스하거나 125 페모랄에 굉장히 카시파이드 플락이 있어서 넘어갈 때 장애가 있을 때는 이제 셀프 스펜더블이 훨씬 장점이 많은데 이 제가 보여준 케이스는 이제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잘 보여줬던 그런 케이스 같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두 번째 그 아치에서 다이섹션 왔던 사람은 이제 그 125 페모랄을 넘어가려면 아마 틀림없이 거기 그 커팅 발론 같은 걸 해서 이제 이렇게 벌려주고 넘겨야 되는 그런 또 리스크를 좀 더 안았어야 됐을 것 같고요. 사피엔을 넣었었으면. 근데 이제 저 위에서 이렇게 그 이거 디렉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에볼롯 R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최승혁 선생님 말한 것처럼 그 두 사이가 벌어지면서 앞에 노스콘이랑 밸브 사이가 뜨면서 그 밸브에 의해서 그 아올타가 인저리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디바이스 에버롯 버전이었나요, 선생님? 네. 그 캡슐 재질이 바뀌면서 이런 펠러형되어서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했던 네. 케이스여서 최근에 옛날보다는 좀 줄었다고들 얘기를 예. 하는데 그러네요. 근데 아직도 그런 문제가 이런 케이스에는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 최인호 교수님 케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 제너럴 아네스테시아하고 그다음에 그냥 수면으로 하는 맥 같은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제 경험에 옛날에 제너럴 할 때는 가끔 마취를 인덕션 하고 나면 혈압이 훅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수면 마취를 할 때도 환자들이 수면을 줬는데도 계속 움직이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재운다고 주면 그다음에 BP가 푹 떨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너럴보다는 헤모다이나믹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로컬 마취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혈압이나 이런 약을 먹던 사람들은 조금 끊고 이렇게 미리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걸 좀 얘기도 해주시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마취 인덕션 할 때 혈압이 많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그 혈압 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신 마취는 안 하기도 하지만 저희 이제 병원마다 다 수조실이 좀 다르니까요.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 방을 열어라 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방 실적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비는 응급이나 하이브리드 방이 어베일러블 하지 않을 때는 얼러트 타비합니다. 하는데 그냥 그 실적이나 그다음에 마취과 선생님들은 그냥 맥 마취보다 제너럴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니셜 플럭추에이션은 지난 단계였거든요. 그 환자 아까 보시면 거의 한 30분 정도 스테이블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샥으로 빠지는 그 순간에 바로 마취과 선생님 혈압 올리세요 그랬는데 약에 전혀 듣지 않고 CPR 하면서 바로 에크모 넣고 그래서 이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말씀대로 제너럴 안 하는 게 훨씬 더 BP 플럭추에이션은 적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에코를 보신 거예요? 언제? 아니 그때 혈압이 떨어졌을 그 순간 때 T가 들어 있죠. T가 들어 있었어요. T 네네. 저 이젝션이 막 확 떨어지는 거. 그렇죠. 예, 갑자기 심장이 안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거의 그 위트니스드 카디오제닉 샥이죠. 네, 가끔 보면 와이어만 집어넣어서 톡 건드리기만 해도 BP가 떨어지거나 또는 뭐 벌룬을 할 때 또 BP가 팍 떨어지는, 넣기만 했는데 떨어지는 게 있고, 그래서 아마 장 교수님 옛날에 뭐 수이사이달 이런 거 해서 그런 비슷하게 꼭 그 스텐트를 했을 때도 오지만 그 전에 디바이스나 이런 걸 살짝 넣기만 했을 때 떨어지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예, 그 경우가 좀 약간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인호 선생님 케이스는 극단적인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 같은데 그냥 아까 보니까 그 와이어도 안 넣었는데 이제 저절로 이 컨택트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카디오제닉 샥으로 가는 경우는 저도 한 케이스도 못 봤을 정도로 드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그 뭐랄까 LVH 심하고 좀 거의 익스트림까지 갔던 사람들한테서 와이어를 넣었을 때 혈압이 갑자기 막 50, 60 되면서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는 사실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더 예후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데이터로 정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플로우에 네. 말씀하시죠. 네. 네네.
저기 이상록 저도 선생님 아, 예. 강의 잘 들어가지고요. 정말 아주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AR도 사실 탑의를 못할 건 아니고요. AR이 못하는 거가 이제 애눌라 딜러테이션 때문에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 있지 않더라도 시비어 AR 환자에서 이제 탑의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도 보여주신 거 보면 에볼루트는 주로 34를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탑이 할 때 AR이 같이 컴바인된 환자에서는 반드시 래피드 페이싱을 해서 AR 때문에 흔들흔들거리는 그거를 줄여줘야지 세컨 밸브 임플란테이션이 줄어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팁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코멘트신 것 같고요. 최근에는 하여튼 마지막 파이널 할 때 좀 120회 정도로 해서 하는 거가 웬만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우 좀 나와 계신데 질문하시죠. 네,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최익준입니다. 그 아까 주제가 갑자기 마지막에 좀 바뀌어서 근데 사실 그 탑의할 때 그 CBA AS 환자들 샥 오는 경우 마취하면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것 같은데 에크모를 넣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래서 에크모를 준비해서 넣는 게 좋은 건지 빨리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하는 게 좋은 건지 에크모 넣는 시간에 밸브도 임플란트 할 시간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최인호 교수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훌륭한 코멘트십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고 응급 상황으로 갈 때 빨리 밸브를 넣어서 그 LV 펑션을 그러니까 앱터로드를 줄여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 환자는 우리가 T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LV가 안 뛰기 시작하는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뛰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마이탈부터 스테빌라이즈 시키고 그러고 이제 디바이스를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비비 떨어지는 것 중에 CBO AR이 생기는 경우에는 에크모가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그건 좋지 않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랙트가 떨어졌을 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최윤희 수술실이나 교수님께 질문 하나 이렇게 드리고 하이브리드 싶습니다. 방에서 하면은 이제 쉽게 이런 에크모를 넣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캣방에서 하다가 갑자기 에크모를 넣게 되면은 준비하는데 말 그대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때는 뭐 초이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바로 인터벤션 하면서 에크모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LV 디스펑션이 있는 AS 환자 할 때는 에크모를 일단 준비를 시킵니다. 프라이밍까지는 안 하더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놔라. LV 펑션이 노말인 환자는 사실 그렇게 에크모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로우 이젝션 프랙션에 이미 이제 LV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제 에크모를 미리 준비시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패널 말씀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샥일 때 방금 전에 에크만 했는데 최근에는 물론 저희가 바로 탑의를 할 수 있긴 하지만 팔로우업을 하던 환자가 뭐 탑의를 좀 딜레이했던 환자가 갑자기 주말에 샥을 와서 컬렉션에서 왔을 때 저희가 에크모만 하면서 탑의를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밸브 올 때까지 뭐 탑의 가능할 때까지 저희가 다만 벌루닝이라도 해서 환자를 넣고 벌루닝까지 하는 것한테 도움이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철저하게 LV 펑션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단 샥으로 오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환자가 메카니컬 서포트에 인디케이션 되는지 컨트롤 인디케이션 되는지 이런 거를 먼저 따져서 메카니컬 서포트가 가능하다 그러면 먼저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LV 펑션을 봐서 메카니컬 서포트를 했는데도 컨트랙틸리티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벌룬 엔지오플러스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탑의를 그다음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응급으로 주말이 아니다 그러면 탑의 디바이스를 준비해서 바로 탑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V 펑션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런 최근 나온 그 저널에 보면 그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만으로도 이렇게 브리징해서 하는 데이터가 괜찮다 하는 거가 좀 논문이 실린 적도 있고 그래서 그 팁은 AR을 생기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가장 미니멀하게 한 다음에 해라 뭐 이렇게 한 거로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문해 주시죠.
은평성모병원 이정은입니다. 저는 사실 인터벤셔니스트는 아니고 이제 카디오바스큘러 이미징에서 에코를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에코 판독을 하다 보면은 그냥 AS만 있는 경우보다는 AS, AR이 같이 컴바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시비어 AS가 물론 이제 포스트 스테로이드 다일레이션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 경험상에서는 AS랑 AR이 같이 있을 때 좀 더 에올틱 다일레이션 더 심하고 어센팅 에올틱 패스도 심한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시술 전에 TE를 할 때 보면 똑같은 파라미터를 매저하면서도 이게 이제 이 믹스드 AR이 같이 있는 환자들은 좀 더 사이징을 결정할 때 좀 더 어떤 파라미터를 더 봐드리는 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이제 실제로 그런 환자들 타비를 하시고 나서 그냥 CBO AS 환자들과 AR이 컴바인되는 환자들의 어떤 프로그노시스나 어떤 컴플리케이션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여기 아까 그 믹스 에올틱 디지스 환자 그 한 600명 정도 모은 그 레지스트리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MR 타 밸브 특히 믹스 에올틱 밸브 디지스 환자에서 MR이나 TR 동반된 경우가 많고요. 특히 에올틱 밸브 에어리어 자체도 탑이 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만은 그 에올틱 밸브 에어리어가 더 크고 프레셔가 더 적다고 더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합병증 면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 AR이 생기는 것 때문에 사실 기저에 AR이 있었던 환자들은 추가로 AR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어댑테이션 됐었기 때문에 예후 측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AR이 생기지 않는다면 큰 차이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페이퍼들이 지금 있긴 하지만 다 대상군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 600명, 많아봐야 400명 이 정도라 사실은 뭐 그런다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제한점이 있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믹스드 AR 뭐 최인호 선생님도 그렇고 김주환 선생님이나 뭐 다른 모든 선생님이 그러겠지만 저는 사실 믹스드 AR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파라벨 리키지가 좀 생겨도 환자가 좀 톨러러블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 관건은 그러면서 칼슘만 좀 어느 정도 붙어주면 훨씬 더 예후도 좋고 아까 그 데이터 보여준 것처럼 믹스드에서 조금 더 데이터가 좋을 수 있는 이유 중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질문 안 하신 선생님. 흥국대 영주병원의 최강훈입니다. 장기욱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캣방에서 이제 주로 시술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LV 디스펑션이나 LVH가 많이 진행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또 있으셨으면 어떻게 또 해결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바로 에프드로드를 빨리 줄여줬을 때 극적으로 좀 좋은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밸브를 넣어서 펼쳐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 이제 아까 최인호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좀 예상되는 환자들은 빨리 그 에크모를 이제 미리 준비해 놓고 그런 그 좀 상황이 나빠졌을 때는 에크모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해 놓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예상되지 않았던 환자가 이제 그런 경우에 빠졌을 때가 이제 가장 매니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주로는 이 마취과 선생님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혈압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뭐 최대한 빨리 그 시술을 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인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은 캣방에 그 이머전시 스테바가 가능한 사이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럼 그때 그거 어떻게 넣으셨어요? 그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일단은 회사에 연락해서 번개같이 좀 퀵 딜리버리? 예,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강남이니까 가까워서 금방 왔나 보죠? 예. 네, 황석재 교수님. 예, 경상도 황석재입니다. 오늘 재밌는 케이스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주환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결국은 길이도 짧고 넘어가지 않는 톨토스가 심한 경우에 결국 서브클라비안 어프로치를 하셨는데 이제 장기욱 교수님도 보여주신 그런 어려운 케이스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혈관 데미지도 문제지만 이게 엠볼링 리스크 브레인에도 혹시 시술의 임팍션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톨토스티가 높고 이제 거의 퇴바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브클라비안 어프로치도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연구된 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경험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지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 좀 이런 경우 아예 시작부터 그냥 아예 서브클라비안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퍼레이터가 페멀러를 하는 게 편하니까 어떻게든 페멀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서브클라비언이나 아니면 다이렉트 에올타나 최근 저희 나라에서는 또 카로티드로 하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건 뭐 미리 준비가 되면 뭐 얼마든지 결과도 괜찮고 하기도 편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팀이 좀 구성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것 하는 게 조금 이제 여기저기 섭외하러 다니는데 시간이 다 가는 게 문제여서 그렇습니다만 뭐 큰 합병증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케이스는요. 네, 아마 그 질문 중에서 하다가 이렇게 안 넘어갔을 때 서브클라비안 당연히 가능한데 하여튼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이터를 보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안전하다는 게 아마 방금 언급하신 트랜스 카로티드 앤드 트랜스 카발, 그러니까 베나카발을 뚫고 그냥 바로 시행하는 뭐 요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엠플라즈 같은 거 막아버리는 요거에 대해서 아마 연구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 만약에 여기 계신 소사이어티에 계신 분 중에서 트랜스 카발을 제일 먼저 하시게 되면 꼭 발표를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딱 시간이 돼서 이번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고해주신 네 분의 연자분과 그 패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